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파생상품론 수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확률 분포 얘기를 좀 더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금값을 예측하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100명의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얼마 해서 이제 그 확률을 분포를 그렸잖아요. 뭐 350으로 예측한 사람이 몇 퍼센트, 400으로 예측한 사람이 몇 퍼센트 등등 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확률 분포를 그려봐서 봤더니 이러한 그 정규 분포 모양을 띠고 있더라. 그걸 우리가 찾아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평균값이 450이고 표준 편차가 550이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냐면은 202 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450이 평균이에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하고 있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평균이 450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뮤값이 이게 뮤값이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0이라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1 표준 편차, 뮤 플러스 1 표준 편차. 그럼 450에 50을 더하면 500이 되죠. 그게 한 이 위치가 되겠고요. 그다음 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그죠? 그럼 여기서 400이 되는 것이죠. 요 위치가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만약에 표준 편차 값이 지금 50이니까 여기 450에서 50을 더한 요 거리가 50이 되는 거고요. 요 거리도 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그 그림이 요 점을 연결시키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만약에 표준 편차가 만약에 한 70 정도 됐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에서 70을 더하면 520이 된 이 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더 그림이 퍼져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림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시그마 값이 만약에 2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요 점을 지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리죠. 이렇게. 결국 뮤의 값에 따라서 이 분포 그림이 모양이 이렇게 홀쭉해지기도 하고 이게 넓게 뚱뚱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평균은 위치를 지정해주고, 자, 뮤는 좌표상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통계적인 몇 가지 또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평균에서 1표준 편차를 더하고 뺀 요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68%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년에 금값이 평균이 450이고 표준 편차가 5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하면 400에서 500 사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내년도의 금값이 400에서 500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 확률이 68%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2표준 편차, 450에 2표준 편차면 550이 되겠죠. 또 450에서 2표준 편차를 빼면 350이 될 거예요. 내년도 금값이 350에서 550 사이로 나올 가능성이 95%에 해당이 된다. 이 통계학적인 성질입니다.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x값에서 x는 x가 들어갈 확률, x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 그렇죠? x값, 즉 여기서 이 금값이죠. 이게 금값이 평균에서 1표준 편차 뺀 값, 여기가 400이 되겠죠. 400에서 50을 빼니까 표준 편차에서 1표준 편차 더한 값, 450에서 50을 더하니까 500이 되겠죠. 즉 금값이 400에서 500 사이에 내년도 금값이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68%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표준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50에서 550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누적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을 이제 볼 텐데요. 지금 이제 x가 확률 변수죠. 정규 분포잖아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x는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예요. 그죠? 제곱하고는 분산이죠. 이렇게 분산을 나타내는데 이 x를 전환을 합니다. 어떻게 전환하냐면 x라는 변수값에서 뮤를 빼요. 평균을 빼요. 평균은 숫자예요. 뮤는 숫자입니다. 숫자 값이에요. 모든 부분마다 주어진 평균값이 주어지게 되겠죠. 분산값도 또는 표준편차값도 정해져요. 그 뮤를 평균 빼고 표준편차를 나눠준 이렇게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Z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Z. 그럼 Z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X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눠준 건데 요 새로운 변수 X는 X가 확률 변수면 Z도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요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는 평균이 제로고 표준편차가 1인 그런 정규분포를 한다.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표준 정규분포. 모든 정규분포를 하는 변수들은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평균이 10이고 분포가 표준편차가 2다. 그럼 x에서 10을 빼고 2로 나눠준 이거 z라고 합시다. 이거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이런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알고요. 그러면 이제 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왜 이걸 바꾸느냐? 이 표준 정규분포로 전환하면은 확률을 계산하기가 아주 편리해져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만약에 이제 이 표준 정규분포로 전환한 그 Z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가 스몰 g 값을 전후로 해서 그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시다. 평균이 0이고 1표준 편차, 그죠? 표준 편차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 합이 이 밑에 면적이죠. 합이 이 확률을 다 합치면 합이 1이 되는 것이죠. 밑에 면적 전부는 1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Z라는 그 표준 확률 변수가 만약에 0.5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 그림에서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0.5라고 칩시다. 그럼 0.5, 요 확률이 얼마 되느냐 이거예요. 전체는 1인데 0.5보다 작은 확률은 요 왼쪽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Z값까지의 누적 확률을 나타낸다. 이 끝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오른쪽 끝으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그 왼쪽 끝에서부터 요 값까지의 그 확률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Z가 0.67이다. 그럼 그 확률이 얼마냐?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다. 자, Z가 0.67이다. 그러면요. 여기 자, 뒤로 내려가면은 표준 누적 정규분포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가 그 Z 값이 Z라는 확률이 작은 확률을 구하는 건데요. 자, 만약에 이제 N P가 이제 스몰 z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시해요. 그죠? z값, 스몰 z값. 이게 이걸 의미하는데, 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p가 0.67이다. z가 0.67보다 작을 확률을 구한다. 이게 양수예요. 이게 양수. 양수라는 거는 이 그림에서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있다는 얘기죠. 0.67. 마이너스 0.67의 경우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요 부분만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스몰 z 값이 음수일 때는 부표 1을 이용하고요. 양수일 때는 그 밑에 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표 2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하자는 거죠? P가 Z가 0.67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첫 번째 소수점 자리가 여기 세로축에 있습니다.
0.6을 찾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수점 둘째 자리가 이 가로축에 있어요. 쭉 보면 0.07을 찾습니다. 얘하고 얘가 만나는 지점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0.7486이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 그림에서 얘가 0이고 0.67이라고 할 때 이 확률이 0.67보다 작을 확률, 요까지 면적의 합계가 0.7486, 즉 어떤 Z라는 변수가 0.67보다 작게 나올 확률이 74.86%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아주 편리하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볼 줄 알면 쉽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Z가 어떤 음액값보다 작은 확률을 봅시다. Z가 마이너스 0.67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값을 가졌어요. 마이너스 0.6, 소수점 둘째 자리 합치는 부분이 2514, 25.14%라는 얘기예요. 즉, 이 그림으로 볼 때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0.67이라면은 Z가 마이너스 0.67보다 작을 확률, 요 면적인데요. 요게 25.14%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 표를 이용하면 이제 제일 아주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쉽게 다른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Z가 어떤 범위 안에 있을 때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계산한 0.67의 경우에 요 그림으로 나온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그림이,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볼까요? Z가 마이너스 0.67 하고 플러스 0.67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어떻게 보여요? 먼저 이거는 플러스 0.67보다 작을 확률을 구한 다음에 Z가 마이너스 0.67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의 전체 확률을 다 구한 다음에 여기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요것만 남잖아요. 가운데 부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0.67일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0.67보다 작을 거에서 마이너스 Z가 플러스 0.67보다 작은 확률에서 마이너스 0.67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해서 빼준 게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0.497이 나오면 이게 49.72%로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A와 B 사이에 있는 확률은 B보다 작은 확률에서 A보다 작은 확률을 빼주는 거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는 반대로 Z가 어떤 값보다 클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반대 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가 0이고요. 만약에 0.67보다 이 우측 이 부분을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0.67보다 클 확률. 이건 어떻게 구해요? 1, 이게 전체 면적이 1이거든요. 1에서 0.67보다 작은 부분죠. 왼쪽 좀 색칠 안 된 부분이 이거잖아요. Z가 0.67보다 작은 거. 요거를 빼주면 빗금친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J가 스몰 g보다 요 값보다 클 확률은 1 마이너스 G가 요 스몰 g보다 그러니까 요 값보다 작은 확률을 빼주면 계산이 쉽게 나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원달러 환율을 W라고 합시다. 이것도 확률 변수예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 1년간 평균이 1,300원, 표준 편차가 150원이라면 이거는 이거 이제 정규 분포를 한다고 치면 이 W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한다. 평균이 1,300, 표준 편차가 15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기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좀 정확하게 하려면은 여기 이제 잠깐만요. 표준 편차가 아니고 분산이라고 해야 돼요. 분산. 여기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걸 좀 아까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10이라고 합시다. 100이 분산을 100이라고 합시다. 100.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고쳐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 100이 되겠고요. 자, 잠깐씩 수정을 합니다. 100이 되겠고 그러면 분산이 100이니까 이 시그마 제곱이 1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시그마는 10이 되는 거죠. 10의 제곱이 100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향후 그죠? 향후 1년간 1200원에서 1400원 사이에 머무를 확률을 알아보자. 그러면 이 W라는 환율이 1200에서 1400 사이에 있을 확률을 알아보자는 거죠. 이거를 일단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고칩니까? 1200 마이너스 1300 그 다음에 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치면 좀 복잡하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좀 문제를 단순화 시킵시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수정할게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표준 편차가 150이라고 하고요. 그대로 고치지 마세요. 자, 제가 다시 써줄게요. 요거를 150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죠? 150의 제곱. 150의 제곱. 원래 우리가 정규분포 표시할 때 뮤하고 시그마 제곱 앞에서 이렇게 표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가 150이라는 얘기가 여기선 일맥상통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1200과 140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뮤를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줘야 되죠. 1300 빼주고 150을 나눠주고 1300 빼주고 150을 나눠주면 이게 마이너스 0.67에서 플러스 0.67이 나와요. 그럼 Z값이 마이너스 0.67과 플러스 0.67 사이의 그 확률을 계산하려면 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잠깐 설명했죠.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면 49.72가 되는 겁니다. 즉 평균이 1300 표준 편차가 150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내년도의 환율이 1200에서 1400에 머무를 확률은 이렇게 표를 이용하면 바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 확률이 49.7이라는 것을 우리 직관적으로 설명하면요. 이렇게 내년도 환율을 이렇게 예측할 때 100번 정도 예측할 때 49.7, 즉 50번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만일 이 Z값이 지금 우리가 0.67이며 뭐 0. 얼마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표에서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표를 봐보세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그 표를 보고 그 확률을 알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블랙소스 모형을 좀 더 엄밀하게 계산을 하려면 좀 더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보통 계산을 해줘요. 지금 우리가 0.67까지만 계산했는데 만약에 이 Z가 0.6667까지 계산한다. 그죠?
여기 소수점 4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표에는 2자리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보관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관법이라는 건 뭐냐? 잠깐 그림을 그려서 보죠.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자, 우리가 지금 요거 소수점 4자리까지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0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0.6667이에요. 좀 내가 확대해서 그릴게요. 0.6667은 0.66하고 0.67 사이에 여기 어느 부분이겠죠? 그렇죠? 0.66과 0.67 사이에 요만큼 퍼센테이지만큼 더한 거예요. 0.66 그다음에 67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확률을 요 부분을 먼저 구해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안 나오네. 펜 파란색.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 면적 그 확률이잖아요. 이 전체 확률 파란색. 이 왼쪽 전부 답니다.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 분포 밑에 있는 거. 근데 이제 일단 소수점 4자리까지 없으니까 2자리까지 일단 구해요. 여기까지. 그게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사이 0.66과 66 사이 이 부분 면적이 이거예요. 67과 66 사이의 그 확률의 크기 n 오버 6.67 마이너스 n 오버 0.66 빼면 요 면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면적 전체가 아니고 요거에 여기까지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한 것의 67% 왜냐면 0.6667이잖아요. 66과 67 사이에 이거는 0.66과 0.67 사이에 끼어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요 두 개의 값이 확률이 이거고요. 0.66과 67 차이가 거기에서 66으로부터 67까지 67%가 더 가 있는 거죠. 요 면적, 요 길이가 그죠? 요거요, 요거 아주 진하게 칠해진 요 부분. 그거의 67%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를 이제 한 두세 가지 더 봐야 돼요. 0.66까지 확률 구하고요. 0.7545, 7454. 그다음에 0.67은 0.7486이고 0.66은 0.7454죠. 뺀 값의 67%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자면 0.66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0.66과 67 사이의 이 확률의 67%를 계산해서 플러스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일 경우 어떻게 되나 볼까요? 마이너스일 경우. 그것도 요건 약간 약간만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평균값이 0이고요. 마이너스 0.66 마이너스 0.67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0.67 이 부분이겠죠. 마이너스 0.6667 여기만큼 수점 4자짜리 더 가는 지금 여기까지의 면적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이거 이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이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0.66까지를 구해가지고 여기까지를 구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 이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0.6667이에요. 마이너스 0.66을 구해가지고 이거죠. 거기서 이 면적을 빼줘야 돼요, 이번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0.66하고 마이너스 0.667 사이에 값을 구해서 그것에 이만큼 67%잖아요, 얘가. 그죠?
여기서부터 67을 더 간 거잖아요. 이렇게 67%를 계속 곱해줘 가지고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 숫자를 정하세요. 뭐 n 값이 마이너스 0.5454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p 마이너스 0.54 그렇죠? p가 아니고 n 마이너스 0.54를 구하고서 여기서 5454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4% 0.54를 곱해주는데 n 마이너스 0.54와 n 마이너스 0.55 사이의 값을 빼준 것에서 54%를 곱해가지고 여기에서도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보고 하는 것들은 다 기계적인 그 작업이니까 몇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해둬야 할 겁니다. 시험 볼 때 이거 뭐 시간 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못 푸니까 이런 건 몇 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표 보는 법을 다 배웠죠? 그리고 다시 이제 블랙쇼스 모델에서 가격을 계산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돌아왔죠. 자, 지난 시간에 이거 공부했잖아요. 콜옵션은 이런 공식에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제 유의해서 볼 것은 여기서 n of d1, n of d2 값을 표를 보고 계산해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d1, d2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이 공식에 따라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서 ln은 자연 로그예요.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에 보면 자연 로그 계산하는 법이 그 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사 가격과 현재 대상물 가격 간의 비율을 자연 로그를 취한 그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무이자율 알고 표준편차 알고 여기 다 주어진 값이라고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현재 가격이 110인 그 주식에 대해서 만기가 아직 1개월 남았어요. 자, 만기가 한 달 남았고, 자, 여기까지 먼저 해서 설명할까요? 자, 현재 가격이 S가 110이죠. 그 다음에 잔존기간이 T가 1개월이면 이거는 12분의 연율로 표시하면 0. 뭐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죠? 12분의 1 값이 될 거예요. 행사 가격 X가 110이에요. 콜옵션의 가격을 구해라. 무위험 수익률은 연율 8%고요. 변동성 시그마는 20%를 한다. 그럼 먼저 D1, D2를 구해야 됩니다. 자, D1, D2는 현재 가격 X가 110, 현재 가격이 110이에요. 요거 로우 값을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R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나누기 2죠.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죠? 표준편차 20%니까 0.2의 제곱. R은 6% 0.06 나누기 2 곱하기 T 값이 12분의 1이에요. 자, 분모에는 시그마 루트 T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풀어요. 그럼 0.1155가 나왔다는 거고요. 다음에 D2는 D1 0.1155에서 이 값을 빼주면 0.0578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0.115를 계산해 볼까요? D1, N of D1. 그럼 0.11을 계산하고 0.11하고 0.11과 12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숫자잖아요. 0.12 마이너스 0.11 해서 그거의 55% 계산해서 0.5460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0.0578이죠. 0.05까지 구하고 05와 06 차이 값에 78%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0.5230이 나왔다. 그 N of D1과 N of D2를 15.1에다 대입해 봅시다. 그럼 이게 나오죠? 자, 앞에서 우리가 콜옵션 계산 공식이 뭐예요? 그죠? S 곱하기 N of D1 그죠? 0.5460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e to the minus RT 그죠? 이자율 그 다음에 만기까지 기간 그
그 다음에 X, 행사 가격 X고요. 금방 N of D2, 그죠? 간단하잖아요. 2.82 나왔어요. 자, 이 예에서 다른 조건을 갖다 치고 풋옵션 가격은 얼마인가 계산해 볼까요? 먼저 자, 풋옵션에서는 마이너스 D1, 마이너스 D2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0.115가 되는 거죠. D1이 일지 115니까. 그럼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0.11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0.11과 마이너스 0.12 사이의 값에서 55%를 계산해서 빼줘야 되는 거죠. 음수니까. 계산하면 이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n of d2 그냥 n of 마이너스 d2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직접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값이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도 하고 그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또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라고요. 그래서 훈련이 돼가지고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야 시험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e to the minus rt 곱하기 이번에 x죠. 행사가격 x 110에서 n over minus d1 minus d2 그 다음에 minus d1 n over minus d2가 앞에 오고 n over minus d1이 뒤에 오는 거로 해서 계산하면은 공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2.27이 된다. 됐죠? 움직이질 않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옵션 가격을 이제 행사 가격이 얼마, 현재 가격이 얼마, 그 다음에 무이험 이자율이 얼마, 표준 편차가 얼마, 만기가 얼마 남았다. 그러면 이제 5가지 변수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 옵션 가격 계산하는데 필요한 공식, 변수들. 그 값을 알면은 지금 하는 방식대로 표준 정규분포, 누적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해서 노벨상을 받은 블랙시올스 모형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으면 옵션 이론적인 가격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흥미를 가지고 신기하네 하고 흥미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약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참고로 보여주는 거예요. 금방 계산한 그 블랙시올스가 만들어낸 공식은요, 무배당 주식을 전제를 했어요. 배당이 없는 주식이다. 근데 뒤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른 경제학자들이 배당을 주는 것도 이런 식의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현금 배당 주식 옵션에서의 가격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냈고요. 그걸 계산하는 예를 보여준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까는 개별 주식에 대한 옵션을 계산했잖아요. 이번에는 주가 지수에 대한 옵션 가격 계산 공식입니다. 그 기본적인 틀은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Q 값이 뭐냐, 막 연간 배당률, 그죠? 주가 지수는 200개 주식 또는 뭐 1000개 주식에 그걸 다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균적인 연간 배당률을 추산을 해서 어디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선물에 대한 옵션을 계산합니다. 선물은 선물 가격을 F로 놓고요. 계산한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옵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옵션에 대한 옵션이에요. 미안합니다. 옵션에 대한 옵션이 아니고 통화 우리나라 돈과 달러 간의 그 환율에 대한 옵션 그런 거를 계산하는 거고 이런 게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은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옵션 블랙시올스 모형을 이용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이거 옵션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또 몇 가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표가 나왔죠? 표 넘어갔고요. 옵션의 리스크 파라미터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옵션의 리스크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 뭐 옵션도 영어고 리스크도 영어고 파라미터도 영어고 그죠? 그러니까 뭐 좀 짜증나죠? 옵션스 그죠? 리스크 파라미터
파라미터란 말.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여기 굳이 시간 낭비할 건 없고요. 그냥 일종의 변수 값이에요. 리스크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 옵션에 영향을 주는, 그렇죠? 옵션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값.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옵션에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대상물 가격, 행사 가격, 그죠? 그다음에 이자율, 만기, 변동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값들이 변할 때 옵션의 콜 옵션 가격은 얼마나 변하냐. 즉 대상물 가격이 델타 S만큼 변할 때 콜 옵션 가격은 얼마큼 변하느냐. 변동성이 얼마큼 변할 때 콜 옵션 가격은 얼마나 변하느냐.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그 몇 가지 또 여기서 파생되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리스크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헷갈리지 마세요.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이런 거 5가지가 있고요. 이 5가지의 변화가 옵션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보여주는 또 변수가 또 있어요. 그걸 리스크 파라미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헷갈려도 자꾸 들여다보면 이제 머릿속에 그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문제는 여러분들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나중에 와서 다시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착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옵션 가격은 여러 요소들에서 결정되는데 옵션의 가격이 이게 또 가려지네. 내립시다. 자, 이렇게 할까요? 이 옵션 가격이 각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옵션 가격이 콜이나 풋 요거의 가격이 이들 요소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죠?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아는 것을 내가 이제 어떤 옵션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콜 옵션을 하나 사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물 가격이 오르면은 콜 옵션 가격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오르냐 이거예요. 대상물 가격이 10% 오를 때 내 콜 옵션 가격은 몇 퍼센트 더 오르느냐. 만기가 짧아지면 내 콜 옵션 가격은 얼마큼 하락하느냐. 이자율이 1% 오르면 내 콜 옵션 가치는 얼마나 올라가느냐. 변동성이 커지면 내 옵션의 가치는 얼마나 올라가느냐. 자, 이런 것들을 감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으로 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얘기고요. 굳이 계산을 안 해봐도 대략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면 내 콜 옵션은 어느 정도 오르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만 이 거래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모르고 하면 그야말로 묻지마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옵션 포지션, 내 콜 옵션 하나 갖고 있어도 옵션 포지션이고요. 콜 옵션 2개를 가지고 10개 가지고 옵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칩시다. 콜 옵션도 몇 개 있고 풋 옵션도 몇 개 있어요. 이 옵션 포트폴리오 전체가 예를 들어서 이자율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변동성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그거 알아야지요. 그리고 대응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관리를,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리스크 파라미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옵션 가격하고 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간의 이러한 그런 민감도, 그죠? 일종의 반응은 민감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이 요소가 변할 때 프리미엄은 얼마나 변하느냐, 얼마나 민감하게 크게 반응하느냐, 그걸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비선형이다. 예를 들어서 요소가 1 변하면 가격도 1 변하고, 얘가 2 변하면 얘도 2 변하고, 얼마나 간단해요. 이러면 좋겠지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비선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다른 변수들은 고정됐다고 가정하고 한 변수만 변화를 시켜요. 그랬을 때 옵션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민감도, 그렇죠?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러한 민감도를 옵션의 리스크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문자로 표시하기 때문에 옵션의 리스크 파라미터를 다른 사람들은 옵션스 그릭스라고도 불러요. 근데 뭐 이거 굳이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재미있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라고 보시고요. 뭐 우리가 옵션 앞에서 공부할 때도 뭐 버터플라이, 뭐 콘돌, 뭐 리버전, 뭐 리버스 컨버전, 뭐 그쵸 등등 뭐 스트랭글, 스트레들 등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캡, 플로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거기에 따라서 재미있는 이름들을 기억하기 좋은 이름들 붙인 거니까 처음 듣는 때는 좀 생소하더라도 나중에는 기억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는 것만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델타, 감마, 그죠? 베가 또는 카파, 세타, 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요. 일단 이 리스크 파라미터들이 뭘 의미하느냐? 그 각 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변할 때 옵션의 프리미엄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 그걸 옵션의 리스크 파라미터라고 한다. 거기에는 델타, 감마, 베가, 세타, 로 뭐 이런 이름들이 또 그리스 문자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름은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름들은 외워둘 필요가 있죠. 그죠? 먼저 이걸 한 사람들이 정하기 나름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요거 좀 설명하다 끝나면 좀 어중간하니까 자, 오늘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